해달리는 건 아니지? 자, 가봅시다, 얘들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삼위인곡의 서사 부분을 배웠었는데, 자, 일단 서사 부분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것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일단 이 작품 자체로만 그냥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얘는 지금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 바로 님, 그러니까 연인이 되겠죠. 남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누구의 관계를 보고 있다라고 보는 거냐면, 바로 여성의 어떤 관계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여성을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맞죠? 우리 적관구조 기억나시죠? 그죠? 얘들아 기억나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는 선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자, 먼저 우리가 이걸 군신의 관계로 좀 봐야겠죠? 그죠? 요 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되느냐? 바로 선조, 임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성이라고 불려지는 화자가 되겠죠. 자, 이 사람이 곧 누가 된다라고 보냐면 정철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작가인 정철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무슨 상황이라 그랬습니까? 유배 상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별한 상황이고, 자,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유배 상황이 되는 거고,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자, 님이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유배 상황이라는 걸 대비시켰을 때, 자, 어떤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까? 바로 변치 않는 마음. 그렇지. 변치 않는 그러한 자신의 마음. 내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철의 입장에서 볼까요? 당신이 비록 나를 유배를 보냈지만 나는 당신에게 대한 마음이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리고 자, 서사. 이제 서사를 지나서 본사로 들어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지나가도 나는 당신에게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상전개 방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무엇의 흐름에 따라 가고 있습니까? 계절의 흐름에 따라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시상전개 방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시간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계절의 변화라고 하는 시상전개 방식으로 우리가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본사 1, 본사 2, 본사 3, 본사 4 이렇게 되어 있는 작품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할 겁니다. 각 계절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계절을 알려주는 소재가 있고요. 알겠지? 두 번째는 자, 요게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아마 선생님이 볼 때는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외부 작품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선생님 볼 때 85% 이상 예상하거든요. 알겠지?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있는 가사 작품은 상춘곡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선생님들이 이 삼위인곡이나 성미인곡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좀 이렇게 외부 작품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비록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작품은 고전 시가를 공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님에 대한 화자의 마음. 그렇지. 이때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변치 않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군신의 관계니까 우리는 이거 뭐냐, 신하의 충성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난 계절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대신에 내 마음이 변치 않다라는 걸 님한테 또는 임금한테 뭐 해야 됩니까? 확인시켜줘야 돼. 맞지? 그러니까 선물을 하나씩 보냅니다. 알겠지? 그 선물에는 뭐도 있냐? 의미도 있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알겠지? 그런 마음을 담는 그러한 소재가 중요하고, 자, 이거 이외에 주요 내용들 같이 정리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 한번 볼까요? 본사 1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동풍이 건듯 불어. 자,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표면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봄바람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뭐가 불어오고 있다는 얘기야? 봄바람 불어오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봄을 나타내주는 소재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동풍이 되겠네요. 우린 여기다가 동풍이라고 한번 보고 동풍을 해석해보면 바로 그냥 따뜻한 바람, 봄바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재에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다음, 적설을 헤쳐내니. 적설, 쌓였던 눈을 흩어내니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봄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창밖에 심근 매화. 매화는 꽃이에요. 알겠지?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가
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볼까요? 가뜩 안 그래도 이런 말이거든요. 냉담하다는 얘기는 추운데 이거야. 알겠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님한테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님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담은 소재, 봄은 바로 뭐가 되느냐? 매화입니다. 알겠지?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매화를 보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매화라고 하는 꽃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지? 여러분들 사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 매화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매화가 왜 중요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매화는 꽃이에요. 근데 우리 꽃 하면 보통 어떤 날씨에 피죠? 따뜻할 때 핀단 말이야. 맞아요? 그런데 이 매화는 굉장히 독특해. 언제 피냐면 늦 겨울, 초봄. 좀 심한 경우에는 어디에서 꽃을 피우느냐? 바로 눈 속에. 이거 우리 3인곡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매화는. 다른 작품에서도 정말 많이 나와요. 알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육사의 시에도 보면은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라고 하면서 똑같은 의미로 쓰거든요. 자, 근데 어떻게 쓰냐? 눈 속에 피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꽃한테는 눈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쥐약이야. 눈 오면 꽃은 추우니까 죽어버리죠. 하지만 거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피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꽃이다라고 해석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눈 속에 피는 꽃이 매화라고 했을 때 이 눈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뭘로부터 해석을 하냐면 자 이걸로 해석해요. 눈한테는 뭐다? 시련이에요. 눈이. 다시 말하면 눈 속에 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련을 뭐하면서 극복하면서 피우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꼭 피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를 담았다라고 보통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화를 뭐라고 해석하느냐? 바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조와 절개. 그렇지? 자, 우리 그러면 정철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지조와 절개가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지조절개라고 하는 것은 신념이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다시 말하면 매화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너무 쉽잖아. 나 당신에 대한 지조와 절개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이제 뭐라 그러냐? 충성된 절개,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충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매화를 보여줍니다. 알겠지? 보내줍니다. 다음 볼까요? 가뜩 냉담한데 그러니까 눈 속에서 피는 꽃이니까 아직 좀 추워요. 봄이지만 그치? 맞아요? 가뜩 냉담한데 암향은 무슨 일고? 이 말이에요. 암향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바로 꽃향기가 되겠습니다.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냉담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지.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라고 하면 전체적인 분위기 좀 만들어주죠. 춥다니까. 근데 그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야, 나쁜 분위기야? 추운 거니까, 얘들아. 추운 거 좋아, 싫어? 그래, 추운 거 싫어. 그러니까 나 지금 좀 추워요, 이 말이야. 그냥 단순히 내가 물리적으로 좀 춥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님과 뭐 하고 있죠? 이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나 마음속이 지금 추워요. 그러니까 냉담이라고 하는 거는 화자의 무엇을 보통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외로운 그러한 처지, 외로운 처지를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왜 외로워? 님과 이별했으니까. 근데 암향은 무슨 일이냐? 나 안 그래도 너무 외로운데 자, 매화를 보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님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그쵸? 지조와 절개니까. 그래서 임금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암향, 꽃향기. 이거는 무슨 일이냐 이거야. 야, 이거 내가 이걸 딱 들으니까 어때? 너무 님 생각이 나. 그래서 우리가 암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님에 대한 마음. 님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화 향기가 더 가득하니까 내가 더 님 생각이 많이 나면서 님에 대한 생각이 자꾸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어렵지 않지? 다음 가볼까요? 자, 황혼의 달이 조차. 자, 지금 밤이에요. 그쵸? 황혼의 달이 있어요. 날 쫓아와가지고 자 벼밭에 비치시니 벼밭에 비치시니라고 하는 게 뭐냐? 내 베개에 비춰주니 그 말이에요. 됐지?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밤이고요. 지금 누웠는데 내 베개에 달빛이 쫙 하고 비춰져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해. 어떤 말이 나오느냐? 느끼는 듯 반기는 듯. 지훈아? 여기 봐.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빛이 딱 비춰지니까 얘들아 어때? 누구처럼 느껴져? 님인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요 달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누구를 말한다? 바로 임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누구다? 임금을 뜻하는 단어가 된다. 근데 보통 우리가 있잖아. 달과 해를 왜 임금이라고 고전시가에서 많이 해석을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주자면 세 가지 이유 때문이거든. 첫 번째는 자 세상의 임금, 이 나라의 임금은 몇 명이죠?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해와 달은 몇 개 있죠?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어디 떠 있어요? 저 높은 하늘에 떠 있어요. 임금 같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해와 달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고 높이 떠 있고 그 다음에 밝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시가에서 해와 달을 주로 누구로 많이 해석한다? 임금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임금이 느껴진다 이 말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저 매와 꺾어내요. 자, 이제 저 매와 꺾습니다. 님 계신데 보내고저라고 얘기하네요. 그죠? 맞지? 왜요? 내 지조와 절개는 변함이 없어. 충절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님이 너를 보고, 자, 너가 누굽니까, 여기서? 얘들아, 내가 매화를 꺾어서 보냈어. 그런 다음 뭐라 그래?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지? 근데 너가 누구예요? 내가 뭐 보냈어요? 그렇지. 됐지? 그러니까 너를 누구라고 얘기한 거냐면 매화를 너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어요? 근데 너라고 하는 건 뭡니까? 2인칭 대명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뭐냐? 매화를 무엇으로 표현한 거? 너라고 표현한 거. 그렇지. 얘들아, 한 가지만 가자. 무슨 법? 그렇죠. 2인칭 대명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선 의인화된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하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여기까지가 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됐지? 다음 어디로 가볼까? 이제 여름으로 가봅시다. 여름 나타내는 단어부터 한번 볼까요? 자, 꽃이고, 그래 봄에 활짝 폈던 꽃이 이제 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푸른 잎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여름이에요. 알겠니?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네. 녹음 뭡니까? 푸른 기운, 푸른 색이 쫙 깔려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여름하면 떠오르는 색깔 뭡니까? 푸른색이죠. 그러니까 아하, 여름을 나타내는 단어 바로 녹음이 되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 푸른 풀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보면 여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나위 여기서는 얘들아 긴데 사실 필요한 거 별로 없어. 알겠니? 나위 정막하고 수막이 비어 있다 이 말이야. 나위와 수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니? 거기가 어때? 비어 있고. 됐니? 그 다음에 적막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야? 지금 또 어때? 고독해, 나 지금. 맞지? 처음에 그냥 주요 내용의 핵심은 고요한 분위기를 먼저 나타내요. 고요한 분위기. 얘를 먼저 보여주죠. 물론 고요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이유는 자기의 무엇을 외로움을 더욱더 강조하려고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부용을 걷어내고 공작을 둘러보니 뭐 주변을 둘러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둘러보니 가뜩 시름한데 우리 시름이란 단어는 죽어도 알아두라 그랬죠. 시름 뭐였죠? 그렇지. 걱정, 근심. 알겠니? 그러니까 시름을 걱정, 근심이라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여기서 그냥 고통, 시련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시련이 많은데 이 말이에요. 그 시련이라는 게 누구한테 오는 거죠? 님과 이별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시름한데 날은 어찌 길더동고 이 말이야. 날은 얼마나 기냐 이거지. 우리 얘들아 여름 있죠. 어때요? 한낮이 길어요, 짧아요? 길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시름이 많은데 내가 밤이 되면 뭐라도 하면 돼. 잠이라도 자면 되거든. 그런데 날이 너무 길다.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내 시름은 더욱더 심해진다. 이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내가 잠도 잘 수가 없고 날도 기니까 지금부터 뭐 하냐? 님에게 보낼 걸 준비해야 돼요. 그치? 뭘 준비하는지 지금 볼게요. 원앙금 베어놓고
원앙금이 뭐냐? 이렇게 뭐 해석하면 부부의 이불이야. 그러니까 원앙새라고 알죠, 여러분들? 그게 새겨진 이불을 원앙금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좀 화려한 이불들을 원앙금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됐니? 걔를 풀어내서, 베어내요. 잘라서. 그 다음, 오색선을 풀어내요. 자, 오색선을 풀어내. 5가지 색깔의 실을 풀어내요. 이불에서. 됐죠? 오케이. 다음, 금자. 금으로 된 자. 견화. 견화한다는 게 옷을 만들 때 재는 걸 재단이라고 하잖아요, 얘들아. 그쵸? 금자로 재단해서 뭐를 만들었어? 님의 옷을 지어내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앙금 딱 잘라. 그런 다음에 실 뿜어내. 그런 다음에 뭘로 만들었어, 얘들아? 얘들아, 뭘로 만들었어? 금으로 된 자로 만들었단 말이야. 뭐를? 님의 옷을. 그러면 여름은 바로 뭐가 된다? 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 화자의 마음이 담긴 소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드는 과정을 너무 잘 봐야 돼요. 지금 재료들을 한번 볼까요? 만드는 과정의 재료들을 보면 첫 번째가 무엇을 지금 했다 그러면 화려한 선이 있는 원앙금을 가지고 했어요. 맞지? 그 다음에 무엇으로 재단했죠, 얘들아? 어떤 자로 했어요? 그렇지. 그냥 자가 아니라 금자로 했어요. 금자로. 그냥 자가 아니라. 금자 비싸겠죠, 그죠?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듭니다. 자, 수품은 커니와 제도도 가잘시고. 자, 이 말이 해석이 무슨 얘기냐? 손재주는 물론이거니와 제도, 옷을 만드는 실력도 같구나 이 말이거든요. 근데 언제랑 같구나? 옛날과 지금이 다르지 않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 번만 느낌으로 좀 가볼까요? 이 사람이 이 얘기 왜 했을까요? 내가 님의 옷을 만들고 있는데 님의 옷을 만드는 솜씨가 옛날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 왜 했을까요? 맞아요. 내가 오래전부터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잘 만든다 그 말이구나. 요건 뭐다? T. 존나 극T. F의 마음으로 들어간 너 T니? 자, 우리 F의 마음으로 들어갑시다. 이 얘기 왜 했을까요? 하자의 마음에 공감 좀 해봐봐. 왜 했을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님의 옷을 만드는 내 솜씨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왜 했을까? 아유 참 핵심이 이거잖아. 내 당신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어. 아, 이거 내 티들 진짜 너무 힘들다. 우리 오늘은 얘들 딴 거 없어. 우리 정철의 마음에 조금만 더 공감 좀 하자. 알았지? 아, 얘들아 이거 생각하면 돼. 니네가 막 임금 그러니까 뭐 되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딱 이거.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한 3년 사귀었어. 오, 몰라 사랑했어. 근데 그 남자가 떠났어. 그리고 그 다음 날이야. 이때를 생각하면 정철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니? 그치? 이해가 됐어? 어떤 마음을 보여줘야 돼? 변하지 않는 마음 보여줘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님의 옷을 만드는 솜씨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맞지? 그러니까 요거 조금 띄워야 된다 얘들아. 요거 계속 가야 되거든 지금. 그러니까 좀 띄워서 가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솜씨가 다를 게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수품이라고 하는 단어나 제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이유는 바로 변치 않는 마음.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변치 않는 마음이 있어요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자, 그 다음 요거 계속 재료 나옵니다. 어떤 재료들을 쓰는지 보세요. 자, 해서 수품 제도는 가자시고 산호수 지게 위에 됐지? 이번엔 뭘 쓰냐면 산호수를 쓰거든. 사실 우리 지게라는 건 뭔지 아실 거야, 맞지? 근데 지게를 보통 그냥 일반 나무로 만들잖아요. 근데 얘는 뭘로 만들었냐면 바다에 있는 나무 같은 산호로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산호 어때요? 굉장히 귀하거든. 그치? 그 귀한 걸로 지게를 만들어요. 그 다음 볼까요? 님의 옷을 어디 담냐? 백옥함에 담아두고 이러거든요. 백옥함이라고 하는 건, 자, 하얀 옥으로 된, 아이고, 하얀 옥으로 된 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4가지 봅시다, 얘들아. 가장 화려한
원앙금. 그리고 여기 잠깐만 볼까요? 금으로 된 자. 그리고 산호수로 된 지게. 맞지? 백옥함. 어때요?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비싼 것들이야. 좋고 비싼 것들이야. 왜 하필이면 이걸로 만들고 이걸로 재단하고 이 지게 위에다가 왜 이 상자에 옷을 담았을까? 제일 좋은 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하고 싶은 거야? 보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시죠? 맞지?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소재들은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화자의 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마음이 가고 있어요. 정성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 님의 옷은 무엇을 뜻하는 단어가 되느냐라고 하면 바로 화자의 정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정성을 보여줘야 님의 마음이 변치 않으니까요. 됐지? 자, 님 이제 옷을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님한테 뭐 해줘야 돼요?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님 계신데 바라보니 옷 보내주려고. 그치? 산인가 구름인가 머흘도 머흘시고 멀기도 멀구나 이거야. 그러니까 눈앞에 지금 뭐가 보여요? 산과 구름이 딱 가려져 있어. 내가 님을 좀 보려고 했더니. 됐지? 가보자 얘들아. 산과 구름. 그러니까 내가 님을 좀 보려고 봤더니 이 산이랑 구름이 지금 가리고 있거든.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내가 님한테 가고 싶어. 누군가에게 가고 싶어. 근데 걔네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나를? 그냥 쉬운 말로 해봐. 나를 뭐 하고 있어? 방해하고 있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과 구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장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화자에게는 산과 구름이 어때? 부정적이다 이거야. 그런데 얘들아, 중요한 거 들어갈게. 우리가 이거를 또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정철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죠? 맞지? 정철이 왜 유배를 갔느냐? 정말 뭘 잘못했느냐? 표면적으로 뭘 잘못했겠지. 근데 정철이 진짜 간 이유 혹시 기억나십니까? 선생님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선조가요. 자기를 따르는 세력이 아닌 다른 세력의 마음을 얻고자 자기의 오른팔을 어떻게 한 거야? 유배 보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을 끌어안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철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정철은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자기가 유배를 갔다고 생각을 할까요? 임금 때문일까요? 자기의 라이벌 세력들일까요? 그렇죠. 나의 라이벌 세력들이에요. 왜냐면 임금에 대해서 원망하진 않으니까. 라이벌 세력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치? 자기는 뭔데? 나는 임금밖에 모르는 신하.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 충신인데. 그치? 이 충신 같지 않은 놈들, 이 새끼들, 신하 같지 않은 새끼들, 이 새끼들 때문이야. 내가 임금 못 보는 건 얘네들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산과 구름은 바로 걔네들인 거예요. 라이벌 세력.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보통 충신이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을 간악하게 속이는 신하들. 그렇지.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간신이라고 들어봤죠. 바로 산과 구름은 정철의 입장에서 자기의 라이벌 세력들 누구들이냐? 간신배들입니다. 간신배 알죠? 그죠? 임금의 총명을 흐리는 그런 간신배. 그래서 이 산과 구름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바로 간신배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맡고 있으니까 지금 님을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니거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나오거든요. 천리 말리기를 니라서 찾아갈 거야. 지금부터 이거는 딱 한 번 설명할 테니까 다음부터 똑같은 거 나오면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알겠지? 뭐냐? 천리 말리. 그러니까 천리가 우리가 키로수로 따지면 몇 킬로냐면 400kg고요. 그럼 말리는 얼마가 되냐? 4,000kg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토는요. 물론 천리는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말리는 되지 않잖아. 근데 화자는 지금 님과의 거리를 천리 말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뭐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냐면 실제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뭐 하는 거다? 느끼는 것이다. 그만큼 멀게 느껴진다. 만나기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느껴지는 거리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심리적. 심리적이라는 말도 쓰지만 정서적이라는 말도 씁니다. 심리적, 정서적 뭐라고 한다? 거리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다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니? 천리, 말리 이런 것들은 정서적, 심리적 거리감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자, 여름에 님의 옷을 만들었지만 어때요? 산과 구름이 나를 막고 있어. 간신배들이 나를 막고 있어. 그러니까 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됐죠? 다음 가봅시다. 이번엔 가을로 갑니다.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 울어일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석해 볼게요. 서리가 가득한 날에 기러기가 울면서 지나갈 때, 날아갈 때 이겁니다. 자, 뭐냐? 바로 가을을 나타내는 단어 두 가지입니다. 서리와 기러기. 이 두 가지가 가을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기러기가 요거 보세요. 기러기가 지금 어떻게 간다고 얘기를 했죠? 해석을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뭐 하면서 지나간다 그랬어요? 울어일제. 얘들아 뭐 하면서 간다? 울면서 간다. 됐지? 사실 우는 건 감정이죠? 맞지? 그러니까 기러기가 우는 거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누가 울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 표현상의 특징 뭐가 되겠죠? 우리 배웠어요. 사물에게다가 화자의 감정을 집어넣는 표현. 그렇죠. 여기선 바로 감정이입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사실은 문학에서는 감정이라고 하는 건 누구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사람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지? 그런데 지금 자연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입은 자연스럽게 어떤 표현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무슨 법? 의인법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됐지? 이거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배우는 교과서에 있는 작품에도 이거 나옵니다. 알겠지? 사물이 뭐를 가지고 있으면 정리해 볼까? 사물이 뭐를 가지고 있으면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알았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감정이입이 됩니다. 자, 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갈게요. 위루에 혼자 올라 수정염 거든 말이. 자,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공간이니까 가볍게 해석만 보시고요. 알았지? 동산에 뭐가 나? 달이 나. 동쪽 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을 베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야, 끝났네. 주요 내용 가볼까? 주요 내용 가볼까? 뭐 봤어? 지금 달 봤어, 달. 달이랑 이번엔 별 봤어. 이거 보니까 뭐처럼 느껴져? 임처럼 느껴져. 그치? 임금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이면서 임금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이거 중요한 거 나와요. 천강을 지어내요. 천강이 뭐냐면 얘들아 말 그대로야. 푸른빛. 알겠지? 지어내요. 봉황루. 자, 봉황루가 뭐냐면 여러분들 누각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뭐 멀리 이렇게 우리 왕들이나 또는 이렇게 좀 약간 고위 관리층들이 멀리 보려고. 알겠니? 높은 곳에다 지어놓은 이렇게 우리 정자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 걸 누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봉황루는 누구만 쓸 수 있는 거냐? 자, 표면적으로 해줄게. 옥황상제, 하늘에 있는 왕만 쓸 수 있어. 그럼 이 봉황루에는 사실은 정철의 입장에선 누가 있는 곳이 되는 걸까? 그렇죠. 바로 봉황루는 임금이 계신 곳이야. 봉황루라고 불러지는 건 누각인데 바로 임금이 계신 곳이야. 뭐 임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계신 곳에다가 뭐를 보내냐? 청강을 봉황루에 붙이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 보냈어요 지금? 화자가 뭐 보냈어요? 푸른 빛을 님 계신데 보냈어요. 그러면 자, 님에 대한 화자의 마음이 담은 소재 바로 여기서 가을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청광, 푸른 빛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해석 조금 들어가야 돼요. 푸른 빛이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보냈냐?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다른 계절 있잖아. 봄, 여름,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내 개인적인 마음을 담아서 보내거든요.
근데 이 청강은요,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신하로서 또는 내가 고위 관리로서의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왜 보내느냐? 잘 보세요. 지금부터 상징적인 의미를 봐야 돼. 가을은 짧지만 해야 될 얘기가 많아요. 알겠지? 자, 보면 누 위에 걸어두고 어디? 여기 위에 딱 걸어둬. 알겠지? 여기 봉황루에 딱 걸어둔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파랑을 다 비춰달래. 내가 푸른빛 보내줄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팔황을 다 비춰주라고, 이 푸른빛으로. 파랑이 뭐냐? 얘들아, 파랑이 뭐냐? 8개의 방면. 동서남북이 아니라 동남, 서남 포함해서 8개의 방면을 다 비춰. 다시 말하면 뭐야? 온 세상. 파랑은 온 세상. 그러니까 내가 푸른빛 딱 보낼 테니까. 이해가 됐니? 온 세상을 다 뭐 해달라는 얘기야? 비춰달라는 얘기야. 아니, 그러면 세상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뭘로 가득하겠어? 그렇죠. 청강으로 세상이 밝아진다. 여기에는 무슨 마음이 담겨져 있다? 세상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밝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심지어는 이것도 나옵니다. 자, 보세요. 심산궁곡을. 요거 해석해야지. 심산궁곡. 선생님이 심산궁곡이 뭔지 해석해 줄게, 얘들아. 그냥 막 되게 복잡하거든. 근데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해가 들지 않는 산 속에 있는 어두운 골짜기를 얘기를 해요. 이 골짜기를 청강을 보낼 테니까 어떻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냐면 점낫같이, 대낮같이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정리해 볼게. 청강을 봉황루에 보내줄 테니까 온 세상 다 비춰주시고 밝게 해주시고 특히 심상붕곡 어두운 해가 들지 않는 어둡고 습기가 찬 이 골짜기에다가 이 청강을 비춰주세요. 점낮, 대낮같이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 임금한테 보내는 거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뭐 하라는 얘기일까? 이거 뭐 하라는 얘기야? 정답. 임금짓 잘하세요. 알겠니?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걸까? 그렇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세요.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그 백성을 위한 좋은 정치,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지? 다시 말하면 내가 청강을 보내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바로 선정을 임금에게 뭐 한다?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정치 해주세요. 선정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그냥 백성을 위한 정치, 착한 정치, 좋은 정치, 임금으로서 좋은 정치를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됐니? 그러면 여기도 잠깐만 볼까요? 심상궁곡 여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파랑은 온 세상이니까 알겠어요. 우리 지금 있는 우리 조선 팔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요 심상궁곡이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그쵸. 아이씨. 갑자기 헷갈리네. 요거. 자, 어두운 골짜기는 바로 누구를 말하느냐? 이걸 말하는 대상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자, 쉬워요. 일단 이거 보내는 이유가 좋은 정치에서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야? 밝게 만들어달라는 얘기거든? 그치? 그러면 이 어두운 골짜기는 누가 사는 곳을 말하는 걸까? 이곳에 누가 있을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 어렵게 살겠지? 바로 이거는 첫 번째 해석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어렵게 사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고 두 번째로 보는 해석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지금 아주 어둡고 습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 얘들아 백성들도 있지만 사실은 누구기도 해. 그렇지 화자 자신이기도 합니다. 나를 화나게 만들어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불러주세요. 알겠니? 이거는 화자 자신의 처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처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가을은 가장 짧지만 어때요? 상징적인 의미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시험에 종종 잘 나옵니다. 겨울은 가장 길지만 가장 설명할 게 없습니다. 알겠지? 읽어볼까요? 건곤이 폐색하여. 건곤은 온 세상입니다. 폐색, 막혀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겨울이 되면 조금 사람들 활동이 좀 뜸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막혀있다 이 말이에요. 자, 백설이 한빛일제. 백설이 뭔지 알죠? 흰 눈이 되겠습니다. 그럼 끝났네요. 겨울을 나타내주는 단어는 바로 뭐가 된다? 백설이 되겠습니다. 흰 눈. 이걸 보고 우리는 오케이, 겨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입니다. 사람은커니와 날새, 날새가요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도 그쳐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짐승들도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이 지금 어떻겠어요? 겨울이 되니까 더 고요해지겠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다음입니다. 요거 좀 볼게요. 소상난반. 소상난반도 치욤이 이렇거든. 추운 것이 이러한데. 선생님이 읽을 때 같이 좀 보면서 볼까요? 나중에 또 해석 공부하려면 힘들어요. 알겠니? 눈으로 봐, 읽을 때. 소상난방도 추운 것이 이런데 옥루고처. 옥루고처는 일러 뭐 하겠느냐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잠깐만 볼게. 우리가 보통 일단 두 가지 공간을 좀 볼게. 소상난반이라고 하는 공간과 그 다음에 옥루고처. 요 두 가지 공간을 조금만 볼게요. 우리가 보통 얘들아 한양에서 살다가 유배를 당한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북쪽과 남쪽. 보통 어디로 가죠? 잘 모르나요? 무인들이 있잖아. 보통 무인들이 뭐 잘못하면 물론 유배를 떠나지 않고 한직으로 보낸다 그러면 저기 북방으로 보내요. 무인들은 그러니까 싸움하는 사람들, 장수들 같은 사람들 있지. 그런데 보통 고위 관료들 신하들이 가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특히 남쪽에 어디? 섬으로 보내요. 섬이 많은 곳이 어디냐? 바로 전라도나 남해 지역이거든요. 그치? 서해는 남해 지역. 이쪽으로 많이 보내고요. 가장 중죄를 저지른 사람들. 진짜 중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렇지? 이 사람들은 어디로 유배를 보낼까요? 바로 제주도로 보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제주도에 갔었냐라고 하면 왕 중에서 얘들아 혹시 폐위된 왕이 두 명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 왕은 연산군. 사돈 세자니까 왕이 아니죠. 연산군이 폐위됐죠. 그죠? 그 다음 또 한 명 폐위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죠? 광해군이라고 하는 두 왕이 폐위가 됐거든요. 근데 두 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은 광해군은요 누구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선조의 아들이에요. 광해군은. 물론 선조가 보낸 건 아니에요. 선조가 죽고 왕이 된 다음에 폐위를 당한 건데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선생님이 어렸을 때 배울 땐 연산군과 광해군은 똑같이 또라이로 배웠어요. 연산군 진짜 또라이거든요. 걔는 정말 무서워. 물론 이유는 있대요. 어머님에 대한 복수심? 알겠니?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중전이 아니라 그 빈이에요. 후궁으로 들어왔는데 성종, 그러니까 연산군의 아버지가 성종인데 성종이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러다가 연산군이 태어난 거야. 누가 낳았냐? 윤씨인 그 패비윤씨라고 우리가 불려지거든요. 연산군의 친모가 낳게 돼요. 근데 이 윤씨가 자기가 친모가 되다 보니까 생모가 되다 보니까 왕의 생모잖아. 세자의 생모. 그러다 보니까 약간 권력을 좀 쥐고 흔들려고 그래. 자기 막 오빠들한테 또는 동생들한테 관직 주고 막 사람들한테 자기 권위를 좀 보여주려고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걸 누가 싫어했느냐? 바로 회비 윤씨. 그러니까 윤씨의 시어머니. 다시 말하면 성종의 할머니가 엄마가 되겠죠. 그죠?
이 성종의 엄마가 진짜 복잡한데 성종의 엄마가 누구의 며느리냐면 바로 수양대군의 며느리거든요. 근데 수양대군도 이 며느리에 대해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엄청난 여장부야. 그 당시에 최고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누구냐? 인수대비라는 이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인수대비가 그렇게 윤씨가 자기 마음대로 막 권력을 하고 마치 중전인 것처럼 행동하니까 얘를 폐위시켜. 누구와 함께? 그 당시 성종의 후궁들과 함께 패비윤씨 잘라야 된다 그래요. 잘라버려요. 연산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왕이 된 다음에 알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죽었구나. 어떻게 죽었냐면 사약 먹고 죽었거든요. 사약 먹으면서 아들아 엄마를 기억해라 이러면서 죽었거든요. 연산군 그걸 알았어요. 연산군은 두 가지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엄마에 대한 복수심. 그때부터 불타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얘들아. 성종이 성군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연산군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있잖아. 전하 아니되옵니다. 선왕께서는, 그러니까 성종을 말하는 거예요. 선왕께서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연산군도 굉장히 성군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의 반대, 그리고 엄마에 대한 복수심. 그때부터 연산군은 정말 왕 중에 최고의 사이코패스가 돼요. 자기 엄마를 모함해서 죽였던 후궁들. 그치? 그러니까 연산군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야? 확률로 보면. 누구야? 한마디로 말하면. 아빠의 후궁이니까. 자기한테는 누가 되는 거야? 어렵니? 아빠의 후궁들이 자기한테 뭐가 돼요? 어? 엄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엄마 같은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냐? 주먹으로. 주먹으로 얼굴을 날려서 죽여. 그리고 엄마를 죽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누구야? 인수대비. 자신의 누구예요? 할머니. 들어가가지고 머리로 할머니. 물론 직접적인 물리적으로 인해서 인수대비가 죽은 건 아니지만 그거에 의해서 인수대비가 사망하게 돼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죽였느냐. 엄마에게 그 사람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사약을 갖다 준 사람 있죠. 아니 이 사람은 그거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람까지 다 잡아서 다 죽여버려. 목 빼고. 이미 죽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미 죽은 사람 있겠지? 그지?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데 한명회 같은 사람 대표적이거든. 이미 죽은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까지 전부 무덤 파헤쳐가지고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버려. 그 연산군 미쳐버리는. 그래서 연산군은 폐위가 됐는데 광해군, 선조의 아들인 광해군은 좀 달라. 역사에서 이제 평가가 달라졌어. 사실 광해군은 왜 폐위가 됐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거든. 근데 진짜 간신 같은 사대부들에 의해서 광해군은, 그러니까 중국을 아버지의 나라, 위대한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광해군은 폐위가 된 거야. 사실 광해군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선조가 왕을 되게 오래 했거든. 임진왜란이 있었잖아, 선조 때. 그때 선조 뭐 했니? 도망갔거든. 명나라 언저리까지 딱 가가지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선조는 좀 달라. 다른 게 아니라 선조는 백성들한테 나 간다고 말하고 왔거든. 그러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많아져. 많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하냐? 임진왜란 7년 전쟁 하고 있는, 정유재란 7년 전쟁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세자로 책봉을 한 사람이 광해군이야. 그리고 자, 나는 도망가니 내 아들인 광해군이 여기 남을 거야. 이런 아빠가 어딨냐? 그치? 자기는 도망가니까 내 아들 대신 남겨두고. 그때 광해군이 뭐 했냐? 임진왜란 끝날 쯤 해서 전국 각지를 다 돌면서 백성들의 사는 모습들, 전쟁의 참상을 스스로 다 봐. 어느 정도였냐면 백성들이 천막 짓고 지금 숨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거기서 같이 앉아가지고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얘기하고 그걸 수습하고 그걸 한 사람이 광해군이야. 맞지? 전쟁이 끝났지. 선조가 내려왔을 거 아니야. 맞지? 나이도 이미 많아. 광해군은 이미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고 있는 사람이야.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조라면 광해군한테 어떻게 해야 돼?
그 당시 세자니까. 뭐 해줘야겠니? 이제 선의해야지. 그치. 근데 선조는 그런 광해군, 백성들이 광해군한테 우리 세자저하 만세! 외치니까 선조는 뭐 했냐? 자기 아들한테 질투를 한 거야. 그리고 젊은 여자랑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거야. 심지어 그 새로 들인 그 후궁 있지? 그 후궁이 광해보다 나이가 어려. 그러니까 상황이 웃기지, 그치? 근데 어쨌든 광해군은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광해군이 왜 폐위됐느냐? 정말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게 많거든요. 뭐 대동법도 실시하려고 그러고 뭐 등등등 하려고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명나라가요, 그 당시 후금, 그러니까 후제에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나라와 현재 전쟁 중이었거든. 알겠니? 전쟁 중이었거든. 근데 후금과 전쟁을 하니까 병력이 모자르죠. 그러니까 조선한테 얘기합니다, 명나라가. 자, 우리를 위해 후금과 전쟁을 할 것이니, 그쵸? 우리에게 2만의 병사를 보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대부들 어떻게 합니까? 보내줘야 됩니다. 전하. 명나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들도 영광입니다. 너 미국이랑 전쟁하는데 널 미국으로 보낸 거야. 미국 위해 죽으세요. 그것도 영광입니다. 영광이니 너? 지훈아 영광이니? 얘들아 영광이니? 아니거든. 그치? 광해군은 고민했어. 이거 보내면 꼼짝없이 우리 애들 다 죽어. 2만 군사 다 죽어. 왜? 명나라 애들이 우리 2만 군사를 뭘로 세울 것 같아? 비록 총은 없지만 총알바지 세울 거거든. 무조건 죽는 거야. 그리고 당시 후금의 기세는 엄청났거든. 알잖아. 나중에 청나라가 다 통일해버리잖아요. 명을 망하게 하고. 그지? 맞지?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고민이었다. 그래서 광해군이 뭘 했느냐? 후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명나라를 떠받드는 친명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바로 어떤 사람인 오랑캐 같은 인간이 이 청나라 후금에다가 서신을 보내. 뭐라고 보내냐? 비록 명나라의 압박에 의해 내가 이만의 군사를 보내지만, 됐니? 제발 부탁이니 우리의 이만의 젊은이들을 무사히 돌려보내주시오. 다시 말하면 후금과 친교 정책을 펼친단 말이야. 우린 당신을 싫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 보냈어요? 무슨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보낸 게 아니라 이만의 우리 젊은이들 있죠. 여러분들 또래의 젊은이들, 더 어린 젊은이들. 그들을 지켜주세요. 였어. 임금이 오랑캐한테. 당시의 사상으로 따지면 무릎을 꿇는 거야. 우리 군사 살려달라고. 너무 좋은 왕이지. 근데 신하들은 이런 임금을 오랑캐와 결탁했다 하여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광해군의 오른팔이었던 사람까지 죽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홍길동 전의 저자 허균입니다. 네. 그래서 광해군은 사실 기록이라고 하는 게 역승자의 기록이잖아. 그들이 쫓아낸 그들이, 그치? 기록을 역사를 썼기 때문에 선생님도 어렸을 때 광해군을 또라이로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렇게 배웠거든. 근데 아니야. 광해군은 폭군이 아니라 사실은 되게 성군일 수 있는 사람이었고 실제로도 세자 때 성군이었다는 거지. 그래요. 자,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소상담반은 어디냐면 지금 화자가 있는 유배지입니다.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한양을 기준으로 하면. 내가 지금까지 그거 설명 안 해. 어디에 있어? 남쪽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하는 게 이거야. 여기는 누가 있는 곳이냐면 화자가 있는 곳이야. 뭐 쉽게 말하면 어디냐면 유배지죠. 그치? 그러면 옥루고천은 누가 있느냐? 옥황상제가 기거하는 누각이거든요. 이거 어디 누가 계신 곳일까? 그렇죠. 이미 있는 곳이에요. 뭐 어떤 선생님들이 여기 개신이라고 하는데 뭐 내 임금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선생님 선조 되게 싫어. 띨띨이 선조예요, 별명. 저는 띨띨한 새끼. 나중에 그 뭐 기회가 되면은 영화 중에 그 전란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차승원이 선조로 나오거든요. 진짜 연기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막 도망가는 선조한테 백성들이 막 욕하거든요. 실제로 그랬대요. 막 욕한단 말이야. 어떻게 임금이 도망을 가냐고. 백성들이 전하에게 욕을 합니다. 이러잖아. 그게 사극이잖아요. 근데 너무 차승원이 연기 잘해요. 차승원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말 타고 가다가 이렇게 욕을 합니다. 이러니까 차승원이 들어보고, 자기 임금이잖아요. 왜? 진짜 이래요. 말투가. 왜? 내 백성인데? 자기는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 상황을. 돌아와서 뭐 하냐면, 궁궐이 많이 망가졌잖아. 그치? 그걸 보고 나는데, 거대하게 지으려. 사실 선조는 조선 중기의 사람이거든. 근데 얼마만큼 그게 컸냐면은, 궁궐을 완공하는 게 언제 됐냐면, 고종 때 됐어. 고종이 마지막 왕이잖아. 일제강점기 바로 직전의 왕이잖아. 그지? 그때 완성할 정도로 막 이게 개념이 없어. 전란이 일어나면 지금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데 지 궁궐 지금 자기 권위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선조 별로 안 좋아해. 어쨌든 그래서 개신이라고 하고 싶지 않고 님이 있는 곳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정철이 좀 생각해봐. 남쪽도 뭐야 무슨 얘기야? 이렇게 뭐한데 추운데 이 말이야.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이해가 됐니? 북쪽에 있는 님이 계신 곳은 일러 뭘 하느냐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님을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걱정? 지금 누가 누구 걱정할지 모르겠어, 그지? 요 부분은 바로 임에 대한 걱정이 돼요.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겨울이니까 추운 곳에 어떻게 해야 돼? 따뜻한 걸 보내줘야지. 그래서 그 다음입니다. 양춘을 붙여내어 님 계신데 쏘이고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지? 바로 뭐가 된다? 양춘. 뭐 따뜻한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그러니까 햇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햇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알겠지? 양춘을 붙여내어 님 계신데 쏘이고저. 그 다음입니다. 자, 모천 비친 해를, 마침 비친 해를, 해가 따뜻하니까 옥루에 올리고저. 끝났습니다. 바로 뭐가 되겠지? 양춘 해. 아, 미안합니다. 양춘은요, 미안합니다. 봄볕이에요. 네, 미안합니다. 네, 봄볕 해를 님한테 보내는 거죠. 여기는 님에 대한 걱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홍상을 님이 차고 붉은 치마를 입고 이런 말이죠. 치수를 반만 걷어 일모수득을 행가림도 하도 하샤. 햄가림이 생각이 하도 하샤. 많기도 많구나. 이 말이거든요. 네, 내 생각이 많습니다. 다른 해 수위 뒤어 긴 밤을 고쳐 앉아. 그러니까 다른 해가 뭐냐면 짧은 해입니다. 아까 여름은 하루가 길었잖아요. 겨울은 하루가 어때요? 짧죠? 그 짧은 해 수위 금방 지고 이 말이죠. 밤이 됐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런 다음에 긴 밤을 고쳐 앉아 청등 붉은 등, 그러니까 푸른 등, 알겠지? 등을 걸은 곁에 던공후 놓아두고 그 다음이죠. 꿈에나 님을 보려 탁 받고 비키시니.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서는 님 봐 못 봐? 님 못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꿈에라도 봐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얘들아? 꿈에 보려면 뭐 해야 돼? 지금 니네가 하고 싶은 거, 지훈이가 하고 싶은 거 뭡니까? 자야지. 그런데 지금 무슨 날씨야? 지금 어떤 계절이야? 겨울이야. 그 다음에 이거 앙금, 방바닥입니다. 차도 차샤. 이 밤은 언제 새? 내가 꿈에 님을 좀 보려고 했더니 어때요? 너무 추워서 잠도 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본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지? 마지막 결사 남았습니다. 알겠니? 나 님 볼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결사에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